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제7장 국제항 봉황동의 24시입니다. 네, 봉황동 이야기죠. 사실 2000년 전이면 전기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해가 지면 그냥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는 게 당연했을 텐데 자료를 보니까 당시 한 번도 남단에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고대 라스베이거스 같은 그런 이미지죠. 와, 고대의 라스베이거스 딱 맞는 표현인데요. 바로 낙동강이랑 남해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었던 금관가야의 관문, 봉황동입니다. 자료에서는 거의 오늘날의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유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김해 시내의 조용한 언덕으로 남아있는 곳이 말이죠. 네, 한적한 언덕이죠. 그러니까 이번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지는 거죠. 이 자료들을 토대로 그 질척했던 갯벌이 어떻게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상 제국의 심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거슬러서 고대의 글로벌 플랫폼 봉황동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아마 이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질퍽한 섭지 위에 도시를 세웠을까?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자료의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요. 가야인들은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답을 찾았다. 와, 정말 시적인 표현인데요. 보통 땅이 무르면 더 깊게 파고 다질 생각을 할 텐데 아예 접근법이 달랐군요. 그렇습니다. 그 해법이 바로 고상가옥이에요. 아, 고상가옥이요? 네, 땅에 수많은 나무 기둥을 아주 깊게 박고 지면에서 한 1, 2m 정도 바닥을 띄워서 집을 짓는 방식이죠. 실제로 그런 흔적이 남아있나요? 네, 유적 지역에 정말 빽빽하게 박혀있는 기둥 구멍들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습기를 피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지면에서 집을 띄운다는 발상 자체가 재밌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요? 혹시 다른 예상치 못한 이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고상가옥 하나가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의 멀티툴 같았거든요. 오, 세 가지나요? 첫째, 갯벌의 그 지독한 습기랑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했고요. 네, 그건 기본이겠죠? 둘째, 뱀이나 쥐 같은 해충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집 아래 그 빈 공간으로 바람이 계속 통하잖아요. 네네. 그게 최첨단 자연 환기 시스템 역할을 하면서 곡물이나 교역품이 썩는 걸 막아줬던 겁니다. 와, 단순히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창고의 기능까지 처음부터 다 계산된 설계였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물건이 오가는 국제항에서 교역품의 품질 유지는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사람이 사는 것보다 그 기능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런 건축 기술이 동남아시아나 남중국 해안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아, 벌써부터 가야가 얼마나 개방적인 해양 네트워크를 가졌는지 짐작이 되네요. 쓸모없던 갯벌을 최첨단 수변 도시, 워터프런트 시티로 바꿔버린 놀라운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렇게 도시에 뼈대를 세웠다는 건데 그럼 이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만든 심장, 그러니까 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자료에서 고대의 아마존 물류센터라고 하던데요. 그 비유가 정말 딱 맞습니다. 봉황동 유적지에서 일반 가옥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고상 건물 터들이 줄지어서 발굴됐거든요. 아, 그냥 집이 아니라 크루 건물이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영창고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국가가 직접 관리했다는 건 그만큼 여기서 오가는 물품의 양과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그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낙동강 상류에서 온 철괴, 즉 덩이쇠가 가장 핵심 품목이었을 거고요. 네, 가야는 철의 왕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본 열도, 즉 외에서 온 옥 같은 특산품, 또 북쪽의 낙랑군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의 비단이나 아주 화려한 유리 제품들까지. 와,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온갖 귀한 물건들이 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허브였군요. 네,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그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배를 대는 시설도 뭔가 특별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갯벌에 배를 댈 수는 없었을 텐데요. 당연하죠. 항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호환시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호환시설이요? 통나무 기둥이랑 돌을 촘촘하게 박아서 파도로부터 둑이 무너지는 걸 막는 거예요. 동시에 수심을 확보해서 큰 배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아, 현대 항만에 있는 안벽이랑 똑같은 개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체계적인 도시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대규모 토목공사였던 거죠. 듣고 보니 봉황동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항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 주도하에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특구였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창고마다 덩이새가 산처럼 쌓여 있고 관리들은 목간, 그러니까 나무에 쓴 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재고를 확인하는 그런 분주한 모습이 그려지죠. 2000년 전 풍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체계적인데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24시간 살아 움직였는지, 아, 드디어 그 이야기군요. 네, 자료에 묘사된 서기 3세기 봉황동의 하루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먼저 새벽 6시 해무가 거칠 때쯤이네요. 네, 규슈에서 출발한 외인들의 배가 돛을 내리면서 항구로 들어옵니다. 근데 자료 묘사가 정말 생생한 게 배가 부도에 닿기도 전에 가야 중개상들이 작은 배를 타고 막 몰려든대요. 배전에서부터 흥정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철 시세는 어떻소? 하면서요. 정말 역동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가 되면 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시장 풍경이 머리를 따내린 북방 유목민부터 심지어 푸른 눈에 곱슬머리를 한 서역상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뒤섞여 있었다고 해요. 진짜요? 서역상인이요? 네, 그야말로 인종 전시장 같았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지점은 말이 전혀 안 통하는데도 거래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들에게는 덩이세라는 만국 공용 화폐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이 덩이세 한 묶음이면 당신네 비단 2피를 주시오. 뭐 이런 대화가 오갔겠죠. 인종, 국적, 언어, 아무것도 장벽이 되지 않는 완벽한 자유무역지대였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던 곳이네요. 그리고 마침내 밤 10시. 대부분의 고대 도시가 이제 암흑과 정적에 휩싸일 시간이지만 봉황동은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하죠. 네, 선술집마다 등불이 환하게 켜지고 고된 항해를 마친 뱃사람들이 가야에 술을 마시면서 회포를 푸는 겁니다. 한쪽에선 좀 애잔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쪽에선 외인들이 자기들 고향춤을 추면서 판을 벌이고요. 온갖 정보와 유행, 문화가 마구 뒤섞이는 동아시아의 용광로, 멜팅팟, 이 한 단어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낯선 이국 땅의 고상가옥에 누워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잠을 청하고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욕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한 묘사를 듣다 보면 이거 혹시 너무 잘 짜인 소설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상상이 아니라 땅이 증명한 역사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 모든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체 땅 속에서 뭐가 나왔길래 이렇게 구체적인 복원이 가능했던 걸까요? 2000년대 초반 봉황동 유적 발굴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2000년대 초반이요? 네, 산소가 차단되는 갯벌 진흙 속에서 2000년의 세월을 견딘 나무 유물들이 대거 발견된 거죠. 나무 유물이요? 썩지 않고요? 네, 그중에는 배를 젓는 데 쓰는 노의 파편, 배를 정박시키는 닷돌, 그리고 배 판자들을 잇는 이음새 같은 배 부속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에 부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항구였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요?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냥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배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 여러 개의 나무 판자를 아주 정교하게 이어붙여서 만든 구조선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조선? 통나무 배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통나무 배는 기껏해야 연안을 오가는 작은 배지만 구조선은 수십 톤의 화물을 싣고 거친 파도를 견디면서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대형 선박입니다. 와, 그 차이가 엄청나군요. 이건 그냥 배를 잘 만들었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이 기술력은 당시 주변에 신라나 백제도 쉽게 갖추지 못한 가야만의 전략 자산이었던 셈이죠. 이걸로 일본 열도와의 교역을 독점하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작은 배 조각 하나가 가야의 기술력과 해상 장악력을 모두 보여주는 스모킹 건인 셈이죠.
다른 물증도 있었나요? 네, 여기에 더해서 중국 한나라의 화폐인 오수전, 심지어 머나만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져서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유리구슬까지 발견됐습니다. 로마 유리구슬이요? 네, 봉황동이 얼마나 광범위한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물증들입니다. 가야는 땅 위에서도 강했지만 물 위에서 더 강했다. 자료의 이 한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봉황동은 그 거대한 해상 제국을 움직이는 심장이자 엔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네, 만약 여러분이 직접 김해 봉황동 유적에 가신다면 실물 크기로 복원된 고상가옥에 올라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그 막루에 올라서서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건물과 도로를 마음속에서 한번 지워보라는 겁니다. 아, 상상력을 발휘해서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푸른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2000년 전의 풍경을 상상해 보라고요. 그 상상을 도와줄 확실한 증거도 바로 옆에 있죠. 패총 전시관에 가면 수천 년에 걸쳐 쌓인 거대한 굴껍데기 층을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여기가 과거 바닷가였다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역사를 책으로만 읽는 거랑 그 공간에 직접 서서 공기를 느껴보는 건 정말 완전히 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봉황대 언덕 위에 여의각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가야의 왕자와 이웃나라 공주였던 정원녀, 여의의 슬픈 이별 전설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이야기도 있군요. 네, 항구가 만남과 기회의 장소인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이별이 깃든 곳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 봉황동은 정말 단순한 옛 항구 유적지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갯벌이라는 최악의 자연 환경을 최첨단 건축 기술로 극복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차별 없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가야인들의 그 지혜와 개방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타임캡슐 같은 곳입니다. 2000년 전 잠들지 않은 항구의 등불 아래서 저마다의 꿈과 욕망을 안고 살아갔을 그 수많은 사람들. 네, 자료에 기록된 여인왕자의 슬픈 전설은 그중 기록으로 남은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겠죠. 그 파도 소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얼마나 많은 만남과 이별, 성공과 좌절의 이야기가 묻혀 있을까요? 어쩌면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오래된 원형을 바로 이곳 봉황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보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